네, 반갑습니다. 다시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다 끝내고 저도 이제 다른 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봐야 돼서 최대한 여유가 있을 때 아니 뭐 여유를 내서라도 최대한 빨리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이제 한나라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후한 멸망 이후에 등장하는 위진 남북조 시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후한이 멸망된 이후에 위촉오로 이제 분열이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위가 거의 이제 통일을 앞두게 됐는데 사실은 요 위는 이제 조조 그리고 촉은 이제 유비 그러니까 오는 송건 그래서 조씨 그리고 유씨 손씨 이렇게 이제 왕조가 들어섰다고 보면 되는데 요 위나라가 거의 통일을 다 해놓고 이제 사마시 부하였던 사마시 애들에게 나라를 뺏겨요. 그래서 그 위가 이제 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위, 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진이 통일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진이 좀 잘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요 진이 정치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봉건제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난도 막 반란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 자기들끼리 막 경쟁하고 하는 와중에 북방 유목민족들을 막 끌어들이게 되거든요. 용병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원인이 돼서 북방 유목민족이 이제 요 하북지방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요 다섯 오랑캐라고 한 애들이 뭐 16개 나라 이렇게 막 세웠다고 하는 5호 16국 시대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원래 요쪽에 화북지방에 살던 한족들은 할 곳을 찾아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남 쪽으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진을 세워요. 그래서 요거는 동쪽으로 내려간 동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북지방에는 북방 민족 왕조들이 생겨나게 되고 북위가 처음 통일했다가 뭐 동이 서위 뭐 북제 북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고 남조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 양쯔강 이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한족 왕조가 동진을 계승해서 송제, 양진 이제 이렇게 이제 이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통틀어서 우리는 위진 남북조라고 부른다라고 보면 돼요. 상황 한번 보면 자 요렇게인데 한이 멸망한 이후에 위초고 한국이 진으로 이제 통일이 되고요. 요걸 이제 뭐 서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진이 또 금방 분열이 되면서 이제 분열이라기보다는 북방 요 화북지방을 요 오랑캐 애들에게 뺏긴 거죠. 용민족 애들에게 뺏기게 되면서 북조 그리고 쫓겨 내려간 한족들이 남조 그래서 요걸 합쳐서 위진 남북조다라고 보는 거고 요걸 전체 다 통일한 게 바로 수나라다라고 보면 됩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를 뭉뚱그려서 한번 보면 귀족사회가 나타났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남의 개발이 아주 많이 이루어져요. 한족들이 내려오게 되면서 강남을 아주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된 거고 그래서 농업 생산력도 굉장히 증대되고 승호업도 발달하게 됩니다. 이 강남 지역이 뭐 우리도 지금 강남하면 엄청난 잘 사는 이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강남이라고 하는 곳도 일단 농사가 엄청 잘 돼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너무 좋아요. 되게 따뜻하고 막 이래서 쌀이 엄청나게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기 때문에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수공업도 발달하고 그러니까 경제력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종교적으로 한번 보면 불교가 이제 더 발달을 되게 되는데
그 북조들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대체로 왕권 강화를 위해서 뭐 대규모 석굴 사원이라든지 뭐 윙강, 두낭, 룽먼이라든지 이런 아주 대규모의 석굴 사원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중요한 관광지로 되게 각광받는 곳들인데 확실히 저도 안 가봤지만 가보면 굉장히 와. 역시 중국 스케일 뭐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의 석굴 사원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불경을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게 되면서 사회 각층으로 막 퍼져나가게 되는 시기가 이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교 같은 경우도 중국의 전통 종교죠. 그래서 노장 사상이랑 민간 신앙이 좀 결합하면서 도교가 좀 성립되게 됐고, 그래서 노장 사상 그리고 청담이라고 하는 사상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요게 청자가 이제 푸를 청자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깨끗한, 뭐 맑은 이런 뜻인데, 이게 약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당시 뭐 정치적으로는 조금 혼란기일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탈피해서 우린 정말 깨끗한 얘기만 맑은 얘기만 할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벗어나서 정치 이런 거 그냥 사실은 약간 회피하는 거기도 하죠. 현실에서 도피하는 그런 좀 성향도 나타나고 그래서 오히려 정신적인 위안을 좀 얻고자 하는 그런 사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나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수나라가 결국 남북조를 통일하게 되는데 우리 참 중국은 레퍼토리가 그렇죠. 분야기 아주 길고요. 통일됐는데 통일왕조가 그렇게 오래 못 가죠.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처음 이제 춘추전국 통일했던 진처럼 수도 2대에 걸쳐서 그냥 멸망을 해요. 먼저 이제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남북조를 통일하고 이제 엄청난 제국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요. 균전제 균전제는 말 그대로 땅을 이제 균등하게 농민들에게 나눠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과거제를 이제 처음으로 실시한 왕이기도 합니다. 과거제를 실시하게 되면 기존의 이제 귀족 가문들하고 또 다르게 뭔가 새로운 좀 신진 관료층들이 생겨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제를 시행한다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유교적인 뭐 학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시험으로 뽑는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걸 이제 황제가 주관해서 황제의 이제 신하를 뽑게 되는 거라서 뭔가 좀 황제권이랑 좀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제 양제는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죠. 양광이라고 하는 놈인데 이 수양제는 정말 중국에서 폭군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빠의 첩을 좀 건드렸다가 자기가 먼저 아빠를 선빵 날려서 자기가 왕위를 찬탈했던 그런 인물이고요. 아주 참 개념이 없죠.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대운하를 완성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화북 지방이 이제 화북 지방이 정치적 중심지라면 강남 지방은 경제적 중심지예요. 그래서 요걸 좀 연결시켜서 그리고 탁군이라고 하는 이제 군사 중심지 이런 데까지도 다 연결시켜서 한반도 쪽에 가깝게 이제 병력을 잘 이동시킬 수 있도록 이런 대운하를 다 만든 다음에 고구려 원정을 대대적으로 했다가 실패하죠. 뭐 물론 이제 문제 때도 이미 쳐들어왔었습니다. 1차 때 이미 30만, 양제는 113만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왔다가 결국 거의 뭐 몰살돼서 돌아가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런 대토목공사
그리고 이 전쟁은 성공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지만 실패를 하게 되면 뭐 병력이라든지 그리고 그때 들인 물자들이나 이런 것들 다 날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패했던 그런 후유증 엄청 커서 결국 농민 반란으로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껏 이제 남북조요 어렵게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또 통일시켜 놨더니 양제가 금방 말아먹었죠. 아들놈이. 대우나 이런 모습입니다. 요 만들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보면 중국에서는 대운하를 아주 잘 쓰고 있고 물론 이제 물류를 운송한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바탕이 되는 거지만 그 당시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대운하를 건설한다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역사적으로 되게 뭐 엄청 멋진 뭐 건축물이나 만리장성도 마찬가지고요. 뭐 아방궁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와 하고 그냥 바라볼 게 아니고 요 당시에 요걸 만들던 농민들의 고충은 어떠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당나라 보겠습니다. 당은 좀 꽤나 오랫동안 이어졌고요. 그래서 당은 조금 얘기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 당을 건국한 사람은 당고조 이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장안을 도읍으로 해서 당을 건국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엄청난 성군으로 이제 추앙받는 인물, 중국에서 세종대왕 같은 인물이라고 본다면 당태종 이세민을 들 수가 있는데 사실 요 이세민은 실제 했던 왕이 되려고 했던 행적들을 보면 조선의 태종 이방원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형제들 다 죽이고 이제 왕위를 찬탈했던 그런 인물이라서 이방원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이방원은 성군으로 추앙받지 못하지만 당태종은 엄청난 성군으로 되게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태평성대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성군으로 추앙받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한국사 할 때도 보면 여러 체제라고 하는 것들을 다 만든 사람이 요때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여러 이제 나타나는 정치 체제나 이런 것들을 거의 요때 당의 요 제도를 많이 우리가 모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요런 틀을 만든 체제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 체제로 이제 삼성 육부제라고 하는 걸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율령 체제, 법이죠, 법. 법률, 법령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법체제, 뭔가 통치체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법체제라고 보면 되고 또 과거제를 또 정비하기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나라 때 이런 제도가 좀 완성이 되는데 토지제도는 이제 균전제라고 하는 이거는 앞서 봤죠? 수나라 때도 이제 성인 남자에게 일정한 토지를 나누어 주는 형태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군사제도는 부병제라고 해서 병사들이 뭐 사실 필요하죠. 언제든 필요한데 그렇다고 마냥 모든 농민들을 다 병사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전쟁이 언제 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농사 짓고 농한기에는 군사훈련을 받는 이런 체제를 이제 부병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세제도는 조용조라고 하는데 조랑 이 뒤에 있는 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있는 조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조세 이런 얘기할 때 그 조 요거는 이제 토지세에 관한 거라고 보면 되고 용은 우리 뭐 용역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조 같은 경우는 특산물로 관련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세금 그리고 노동력 이제 역을 지는 거죠.
그리고 특산물 징수하는 조, 이렇게 해서 조용조. 이런 이제 세금 체제를 만든 게 요 당입니다. 당의 조용조. 자, 당이 이렇게 아주 태평성대를 잘 이룩하고 잘 가다가 점차 이제 쇠퇴하게 되는 바탕에는 우리가 꼭 봐야 될 사람이 바로 당 현종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현종은 원래는 엄청난 성군이고 정치를 아주 잘했던 사람인데 말년에 조금 한 여자에게 빠지죠. 그 사람이 바로 현종하면 딱 이어지는 인물이 바로 양귀비라고 하는 인물이죠. 양귀비는 사실 현종의 원래는 며느리였거든요. 며느리인데 현종이 반해서 자기 아들하고 이혼시킨 다음에 바로 결혼하면 좀 그러니까 절에 비구니로 좀 보냈다가 눈치 보고 궁으로 들였던, 그래서 이제 자신의 결국 비로 삼았던 사람인데 뭐 엄청난 미녀였다라고 당시에는 얘기하지만 지금 현대의 미의 기준으로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 둘은 아주 천생연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양귀비는 정말 예쁘고 엄청난 미녀였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암내가 진짜 심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막 목욕을 하루에도 막 수십 번 하고, 그러니까 냄새 안 나려고 이제 엄청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옷도 자주 갈아입고 막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심하게 났대요. 정말. 사실 그 병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면 저는 사실 냄새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전 진짜 못 만날 것 같아요. 암내 너무 심하면. 근데 다행히도 현종은 비염이 엄청 심해서 냄새를 못 맡았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얼굴만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냄새를 못 맡아서 둘은 아주 천생연분으로 아주 잘 살았는데, 사실은 나이 차가 아주 많이 났죠. 당시 현종은 한 50대고 양귀비는 20대니까 거의 30살 가까이 났는데, 그럼에도 찐 사랑이었는지 사이는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막 그렇게 되면서 정치나 이런 거에 조금씩 좀 손을 놓게 돼요. 사치와 향락에 좀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 점차 성장하고 있던 애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절도사라고 하는 애들인데, 절도사는 쉽게 얘기하면 지방의 군사령관 같은 애들인데, 얘들이 단순하게 군사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지방의 이제 행정권도 갖고 있고 막 이러면서 엄청난 이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방의 왕 아래에 있는 약간 제후 그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특히 엄청난 세력을 누린 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록산이라고. 얘가 한 지역의 절도사만 하는 게 아니고 세 개의 지역의 절도사를 겸하고 있어서 당시 이제 당의 전체 병력의 한 30% 이상을 안록산이 갖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가 반란을 하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성장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안사인안이라고 하냐면, 안록산이랑 그 부하였던 사사명, 이 사람의 이름 앞글자씩 따서 이제 안사인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 안록산이 결국 나라도 세우고 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세력이. 당연하죠. 당에 혼자 병력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는데 얘를 누가 맡겠어요. 그래서 막 나라도 세우고 이제 엄청나게 난이 컸는데, 이걸 이제 잘 이제 내분을 조장해서 결국은 이 안록산의 아들인 안경서가 안록산을 죽이고, 이 안경서는 또 그 부하였던 사사명이 죽이고, 이 사사명은 또 자신의 아들이었던 사조이가 죽이고, 이게 아주 개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분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제 진압이 됩니다. 근데 요 안사인안이 진압되는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요러는 사이에 이미 지방의 절도사들이 막 나도 안록산 될래, 제2 안록산 이런 식으로 막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난립하게 되면서 중앙에서는 황간이랑 외척이랑 막 대립하게 되고, 이러면서 중앙이든 지방이든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러면서 점차 쇠퇴되게 된 거고, 항상 레파토리, 농민 반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에 쇠퇴하게 된 농민 반란은 바로 황소의 난입니다. 성이 황이고 이름이 소예요. 하필. 그래서 이제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지방에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 난 이런 상황에서 당이 요 농민 반란, 대규모 일어난 농민 반란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황소도 막 나라를 세우고 막 합니다. 참 이렇게 나라 세우는 게 쉬운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막 세우고 하는데, 이 황소도 결국은 자신의 부하였던 놈에게 살해가 아니고 이제 그걸 뺏기게 되면서 결국 자살하면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공으로 이제 절도사가 됐던 주전충, 그러니까 황소를 죽게 만든 그 부하가 바로 이 주전충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 결국은 왕을 팔아먹은 거죠. 팔아먹고 이제 당의 절도사가 된 주전충이 결국은 이 당을 결국 다 먹어요. 그래서 멸망시키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을 직접적으로 멸망시킨 거는 절도사 주전충이라는 놈인데, 요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결정적인 건 황소의 난이고, 요 전에 이제 당이 점차 쇠퇴하게 된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는 바로 안사의 난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사의 난 이후로 당의 제도가 전부 다 바뀌거든요. 토지 제도도 바뀌고 군사 제도도 바뀌고 조세 제도도 막 바뀌고 해요. 그럴 정도로 안사의 난은 당에 어마어마한 이제 변화를 가져온 그런 일이었고, 요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농민 반란 못 살겠다 일어난 게 황소의 난이고, 이 황소의 난을 막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황소 팔아먹고 이제 절도사가 됐던 주전충이 결국 배신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뭐 여러 번 하는 건 쉽잖아요. 이미 여러 번 이미 한 번 한 상태에서. 그래서 당에도 결국은 배신을 때리면서 멸망시켰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은 참 파란만장하죠. 당이 세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중국 요 대륙 말고도 요 아바스 왕조 요 보이죠? 이쪽까지 중앙아시아에서 꽤나 멀리 인도 반도 지나서 진출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컸던 게 엄청난 제국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당 같은 경우는 귀족 중심의 문화가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시가 엄청 발달했다고 하는데, 사실 시 짓는다는 거는 진짜 귀족 문화예요. 그러니까 경치 좋은데 이런 데 가가지고 약간 연애 같은 거 막 차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뭐 술 한잔 한다든지 이러면서 뭐 한수 읊어보게 이러면 막 시 막 짓고 이러면서 서로 막 주고받고 이렇게 막 노는 거거든요. 약간 이게 그 지금으로 치면 랩 배틀 하듯이 이때는 시 배틀을 합니다. 그래서 너 한 수 딱 누가 이제 한 수 딱 지어보면 자기도 그에 이제 대응해서 이제 술을 또 한 수 팍 읊어주고 이런 식으로 막 시 배틀을 해요. 이러면서 이제 시가 굉장히 발달했다는데, 그럴 수 있는 건 충분히 아주 풍류를 즐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아주 귀족 중심의 문화다. 대표적인 이제 시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백과 두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귀족의 보호를 받으면서 불교랑 도교가 좀 유행을 했고요. 당은 아주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했던 당시 수도였던 장안은 아주 국제적인 도시라고 보면 돼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도 했고, 외래 종교가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조로아스터교라든지 아니면 네스토리우스교, 요거는 뭐 경교라고도 불렀고요. 그리고 이슬람교는 회회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이 이제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을 했고, 소형 문물이 막 사막길이나 아니면 바다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교류가 이루어진 걸 볼 수 있고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당삼체라고 하는 게 발달했고요. 삼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세 가지 채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당삼체가 왜 국제적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 당삼체가 만들어진 모양들이나 이런 걸 보면 뭐 낙타 이런 막 모형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이슬람이랑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과거제 빈공과라고 하는 게 실시가 됐고 요거에 이제 실제로 합격을 하게 되면 관리로서 막 활약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라나 당시 이제 통일신라나 발해 같은 경우는 여기 빈공과에 이제 합격을 해서 실제로 관리로 활약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당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치원이라는 인물이죠. 그리고 당나라 때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동아시아에 이제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중국, 그리고 베트남 이렇게 해당된 나라들은 동아시아 문화권으로 묶을 수 있는데 공통된 이제 문화 요소가 한자, 그리고 유교, 그리고 불교, 율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요 말고도 뭐 삼성육부제라든지 이런 것도 막 여러 나라들이 대체로 다 수용을 해서 자기들이 맞게 좀 일부 변형시켜서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 앞서 얘기했듯이 당 문화의 영향권은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베트남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북부 베트남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아무래도 중국하고 가까우니까 근데 대표적인 이제 도시가 하노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노이에 가면 문묘라고 해서 공자를 모셔놓은 사당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한중일 이렇게 많이 묶어서 얘기하지만 베트남은 뭔가 좀 약간 좀 더 동남아시아 그래서 우리 문화권에 조금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베트남이 이렇게 길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북쪽 남쪽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북부 베트남은 확실히 이제 당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길어지면 여러분들 힘들 거고